우리의 피부는 매일 햇빛에 노출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는 사계절 모두 사용하셔야 합니다. 특히 햇볕이 좋아진 요즘 같은 날씨에는 자외선 차단제가 필수인데요. 막상 자외선 차단제를 구입하려고 하면 어떤 걸 써야 하나 고민한 경험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자외선 차단제 종류와 사용법 알려드릴게요. 자외선 차단제를 구매할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숫자 SPF 지수와 PA 지수. 숫자가 높으면 무조건 좋을 거라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우선 SPF는 피부를 붉게 하거나 화상을 일으키는 자외선 B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는 시간을 말합니다. 1 SPF당 15에서 20분의 차단 지속력을 가진다고 하는데요. SPF 30은 약 7시간을, SPF 50이라고 표기된 자외선 차단제는 약 12시간 정도의 지속력을 가지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 지속 시간은 사용 환경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참고만 해주세요. SPF 지수가 높아질수록 피부의 자극도 강해지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제품을 고르는 게 중요한데요. 실내에서 주로 시간을 보내신다면 SPF 15에서 30이 적당하고요. 야외 활동 시에는 SPF 30에서 50 정도가 적절하니 상황에 맞게 선택해주세요. PA 지수는 파장이 가장 길어 피부 노화의 원인이 되는 자외선 A를 차단하는 정도를 의미하는데요. PA는 플러스 기호와 함께 표기되는 등급입니다. 플러스 기호는 최소 1개에서 최대 4개까지 표기되며 개수가 늘어날 때마다 자외선 차단 효과가 2배씩 증가하는데요. PA 지수가 실질적으로 자외선을 차단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PA 수치를 잘 보고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PA 등급도 높을수록 피부 자극이 강한 제품이기 때문에 여름철 물놀이나 강한 자외선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적당한 PA 등급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내 활동이 대부분인 경우에는 PA+, 실내외 활동을 병행하는 경우 PA2+, 등산은 PA3+, 물놀이나 야외 활동은 PA4+ 중에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구매할 때 무기자차와 유기자차 자외선 차단제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유기자차는 유기 자외선 차단이라는 의미로 화학 성분들이 자외선을 흡수해서 열로 전환시켜 피부를 보호하는 원리를 가진 자외선 차단제입니다. 유기자차는 투명하고 가벼운 사용감과 모공 내 축적되는 노폐물이 적다는 것, 백탁 현상이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피부에는 자극적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무기자차는 무기 자외선 차단이라는 의미로 피부에 보호막을 형성해 자외선을 피부 겉에서 반사시키는 방법으로 피부를 보호하는 방식인데요. 무기자차는 피부에 순한 편이고 바른 즉시 효과가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뻑뻑한 사용감과 백탁 현상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특징을 가진 자외선 차단제는 자신의 피부 타입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크림, 로션, 스프레이, 스틱 등 다양한 제형 중에 지성 피부는 수분이 많으면서 피지 분비 조절 기능이 있는 오일 프리 제품이 좋고요. 크림보다는 로션 타입의 제품이 좋습니다. 또 건성 피부는 크림 또는 밤 형태가 좋고 보습 성분이 함유된 제품이 좋습니다. 민감성 피부인 경우에는 구매 전에 손목이나 귀밑 등 피부가 상대적으로 약한 부위의 제품을 테스트한 뒤 화학 성분, 합성 색소, 합성 방부제가 없는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외출하기 최소 30분 전에 발라주시는 것이 좋고요. 500원짜리 동전 크기 정도의 양을 얼굴뿐 아니라 목, 귀까지 골고루 발라주셔야 합니다. 또한 SPF와는 상관없이 서너 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 후에는 차단제의 잔여물이 모공을 막아 피부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폼 클렌저나 비누를 이용해 꼼꼼히 세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개봉 후에는 6개월 안에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용기 뚜껑을 깨끗이 닦아 잘 닫고 냉장고나 서늘한 곳에 보관하면 1년 정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잘 맞는 자외선 차단제 선택하시고 슬기롭게 피부를 지켜주세요.
단순함과 간결함을 추구하는 예술과 문화적인 흐름을 미니멀리즘이라고 하는데요. 요즘은 미니멀리즘이 생활 곳곳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면서 미니멀 라이프도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니멀 라이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미니멀 라이프란 불필요한 물건이나 일 등을 줄이고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적은 물건으로 살아가는 단순한 생활 방식을 말합니다. 필요 없는 물건을 줄이고 쾌적한 생활을 하면 인생이 달라진다고 할 정도로 이 미니멀 라이프는 우리의 삶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물건 버리기.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버리는 것에서부터 미니멀 라이프는 시작됩니다. 물건을 처분하는 단순한 과정을 통해 선택하는 연습도 할 수 있는데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물건, 1년 이상 입지 않았던 옷 등은 과감하게 버리고요. 아직은 사용 가능한 물건이라면 중고장터에 판매하거나 이웃들에게 기부하는 방법도 있답니다. 물건을 구매하기 전 다시 생각해보기. 하나를 사면 하나를 버린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다면 불필요한 소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물건을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3일 정도 생각할 시간을 가져보세요. 순간의 충동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답니다. 중복된 상품을 사지 않는 것도 정말 중요하겠죠? 정리정돈. 자기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물건을 가졌다면 그 물건들을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도록 정리정돈해 주세요. 물건을 찾는데 불필요한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물건들의 정돈 동선과 목적에 따라 적절한 위치에 수납해 주세요. 물건들이 꼭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그 상태를 잘 유지하는 습관을 길러주세요. 미니멀 라이프는 단순히 전부 버린다는 개념이 아니라 자신만의 기준으로 꼭 필요한 물건을 남겨두는 것을 추구한답니다. 자기 삶의 주도권을 찾는 미니멀 라이프. 하나씩 노력해 볼까요? 성공적인 미니멀 라이프 하시길 바랍니다. 아침 출근 준비 시간에 화장실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화장실에 두면 안 되는 물건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오늘은 어떤 물건들을 화장실에 두면 안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화장실에서 항상 사용하는 칫솔을 거기에다 두면 안 된다고 하는데요. 화장실에는 습기가 많아 칫솔을 화장실에 둘 경우 세균 번식이 쉬워 치아 건강에 해롭습니다. 칫솔을 화장실이 아닌 건조한 곳에 보관해 주세요. 화장실에 향수를 두고 외출 전 뿌리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런데 샤워를 할 때 나오는 열과 습도 때문에 향수의 산화작용이 가속화되고 향을 빨리 날아가게 하기 때문에 향수 또한 화장실에 두는 거 금물이에요.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거나 반신욕할 때 책을 읽으시는 분들 많은데요. 책 역시 화장실에 두면 안 된다고 합니다. 화장실의 습도가 종이를 손상시키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책은 다른 곳에 보관해 주세요. 화장실에 당연하게 걸려있는 수건. 이 수건 역시 화장실에 두면 안 됩니다. 습기가 많은 화장실은 곰팡이가 자라기 쉬운 환경이기 때문에 수건을 오래 두면 곰팡이가 자랄 수도 있습니다. 꼭 두어야 한다면 창문을 열어놔 주세요. 스마트폰이나 스피커를 이용해 음악을 들으면서 샤워하시나요? 방수가 되지 않는 전자기기를 욕실에 두면 기기 손상이 있을 수 있어 고장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주의해 주세요. 화장실에 목걸이나 귀걸이 등 보석을 빼놓는 경우가 잦은데요. 액세서리를 둘 경우 액세서리의 산화 과정을 빠르게 해서 금방 변색될 위험이 있어요. 그냥 두는 것만으로도 변색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매니큐어도 화장실에 두면 안 되는 물건 중 하나예요. 보통 수명이 2년 정도인데 화장실에 매니큐어를 보관하면
그 유효 기간이 훨씬 빨리 줄어든다고 합니다. 매니큐어는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방에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장실에 두면 안 되는 물건들 잘 체크해서 오래오래 사용하세요. 물이 건강에 좋다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러나 과유불급, 물도 너무 많이 마시게 되면 건강을 해친다고 해요. 오늘은 물 중독과 물을 제대로 마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물 중독이란 평소보다 많은 양의 수분을 섭취하면 체내의 수분 밸런스가 무너져서 세포가 팽창해버립니다. 그러면 몸이 붓게 되고 혈액 중 나트륨 이온 농도가 저하되는데 이 상태를 저나트륨 혈증이라고 합니다. 즉, 물 중독이라고 해요. 물 중독의 증상은 바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서 증상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1단계, 가벼운 피로감이나 부종. 2단계, 두통, 구토 증상. 3단계, 경련, 혼수 상태, 성격 변화. 4단계, 호흡 곤란 등으로 사망. 혹시 내가 물 중독에 걸린 게 아닐까라는 걱정이 든다면 손가락으로 팔을 꾹 눌렀다 뗐을 때 바로 돌아오지 않고 손가락의 흔적이 남아있다면 물 중독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을 마시는 건 건강에 가장 쉬우면서도 필수적인 조건인데요. 그렇다면 물을 어떻게 마셔야 올바르게 마시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1시간에 최대 200ml 정도씩 나눠 마시는 게 몸에 좋다고 합니다. 조금만 마시면 화장실에는 자주 가겠지만 나트륨 혈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물을 마실 때 천천히 마시는 걸 추천한답니다. 하루에 사람이 마셔야 할 정해진 물 권장량은 없다고 해요. 평소 무엇을 먹는지, 몸집에 따라, 생활 습관에 따라 마셔야 할 물의 양이 다르기 때문이죠. 다이어트를 한다고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지 말고 자신의 몸에 맞는 적당한 수분 섭취를 해서 건강 챙기시길 바랄게요. 화재나 응급 상황 발생 시 구조팀이 도착하기까지 걸리는 시간 5분은 생명과 직결된다고 해서 골든타임이라 부르는데요. 하지만 도심 속에서 이 골든타임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 실제 골든타임 안에 현장에 도착하는 경우는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소방차들이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할 때 일부 운전자들은 어디로 어떻게 비켜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골든타임이 생명인 긴급 차량에 어떻게 길을 터주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방 도로에서 긴급 차량을 발견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우측으로 이동해 정차하면 되는데요. 그러나 좁은 일방 통행 도로에서 주정차 차량 등 장애물로 인해 우측으로 이동할 경우 긴급 차량의 통행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교통 상황에 맞게 이동에 협조해 주시면 됩니다. 편도 1, 2차선 도로에서는 소방차가 진입하면 도로의 가장 우측 자리로 피해 서갖고 일시 정지해 주시면 됩니다. 3차선 이상 도로에서는 소방차가 진입로에 따라서 좌측, 우측으로 피해 주시면 됩니다. 교차로 부근에서 갑자기 소방차가 진입한다고 갑자기 차가 멈춰버리면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교차로 부근을 피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해 주시면 됩니다. 횡단보도일 때는 소방차가 진입하면 초록불이라도 보행자께서는 잠시 멈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신호를 더 기다리는 2, 3분 동안 긴급 차량이 2~3명 이상의 목숨을 더 구할 수 있습니다. 소방차 양보는 선택이 아닌 의무인데요. 소방차 진로를 방해하거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 경우 소방기본법 제21조 제3항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합니다. 내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소방차 길터주기는
양보가 아닌 의무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동참이 꼭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배려. 소방차 길터주기는 생명길을 넓히는 첫걸음입니다. 쓰레기 처리시설 부족으로 전국에 쓰레기 산이 생기고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 시장은 꽉 막혀서 재생원료 가격이 폭락하고 재생원료를 만들어도 잘 팔리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연간 2만 2천여 톤의 고품질 플라스틱 쓰레기를 수입해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페트병을 연간 약 24만 톤 재활용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중 고품질 재활용 비율은 10%뿐이라 오히려 고품질 플라스틱 쓰레기를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재활용을 위해서는 깨끗한 투명 페트병이 필요한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유색, 무색 구분 없이 페트병을 배출했고 그로 인해 투명 페트병만 따로 선별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기업들에게는 무색 페트병 제조법을 제정했고 2020년 12월 25일부터는 국민들이 이를 올바르게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제를 시행했는데요. 전국 공동주택에서 시작된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이란 페트병 자체에 색이 없고 투명한 생수병, 음료수병 등을 다른 플라스틱 쓰레기와 분리해 전용 수거함에 따로 배출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일회용 플라스틱 컵, 이물질이 닦이지 않는 지저분한 병, 과일 트레이, 계란판 등은 다른 플라스틱이 섞여 재생원료의 품질을 저하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플라스틱류로 배출해 주셔야 합니다. 우선 페트병 안에 있는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궈준 뒤 페트병에 붙어있는 라벨지를 제거하고 페트병을 압착한 후 뚜껑을 닫아 투명 페트병을 전용 수거함이나 비닐을 모아 따로 배출하면 됩니다. 이때 플라스틱 고리와 뚜껑은 재활용 과정에서 쉽게 분리되기 때문에 굳이 분리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합니다. 우리가 투명 페트병을 잘 분리 배출한다면 연 2.9만에서 10만 톤의 재활용 원료가 국내에서 확보가 가능해진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분리 배출된 투명 페트병은 고품질 플라스틱 원료로 재탄생해 의류, 가방, 신발 등으로 재탄생한다고 합니다. 최근 에코 패션을 추구하는 브랜드들이 증가하면서 페트병을 폴리에스터 섬유로 만들어 플라스틱 줄이기와 탄소 배출 감소에 앞장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겨울에 많이 입는 양털 뽀글이 외투도 폴리에스터 소재로 재활용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와 가전부품 원재료, 전기, 전자부품까지 다양한 소재로 재탄생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을 완전히 사용하지 않기는 어려운데요. 그렇다면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잘 재활용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올바른 분리 배출로 자원 재활용 함께 해주세요. 우리의 병을 치료해주는 각종 의약품. 하지만 처방받은 약을 기간 내에 먹지 못했거나 상비약을 오랜 기간 방치해 버려야 했던 경험 있으실 텐데요. 2018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5.2%가 쓰레기통, 변기, 하수구 등을 통해 의약품을 처리한다고 답했는데요. 약을 일반 쓰레기에 버리게 되면 수질과 토양 오염의 위험이 있고 그뿐만 아니라 약의 항생제 성분으로 동식물 유전자 변이 혹은 변종 바이러스를 일으키는 등 생태계 교란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먹다 남은 약 어떻게 버려야 할까요? 오래된 약은 폐기하기 쉽게 종류별로 모은 다음 가까운 약국이나 보건소, 주민센터의 폐의약품 수거함에 버리면 되는데요. 그럼 종류별로 약 버리는 방법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우선 알약은 포장된 비닐, 종이박스, PTP 케이스를 제거해 내용물만 모아서 비닐봉지에 담은 뒤
약국이나 폐의약품 수거함에 버려주시면 됩니다. 가루약은 날림 현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포장지를 따로 뜯지 말고 가루약끼리 모아서 그대로 가져다 주세요. 물약은 가급적 하나의 플라스틱 용기에 모아서 버려주세요. 양이 많을 경우에는 페트병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스프레이형이나 연고, 안약 등의 특수 용기에 담긴 의약품은 따로 모아서 폐의약품 수거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단 링거제나 주사기, 그리고 한약 원자재는 수거 대상이 아니라고 하니 참고하시는 게 좋겠네요. 유기견에 진한 폐의약품은 분리수거를 확실하게 하셔가지고 가까운 약국으로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약을 잘 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약품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처방받은 약은 그때그때 복용하고 필요 이상으로 구매해 불필요한 낭비를 막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유통기한과 개봉 날짜를 메모해 정리해두면 의약품 관리에 도움이 되겠죠. 환경과 우리의 미래를 위한 작은 습관, 폐의약품 올바르게 버리기 실천해주세요.